자, 유형별 풀이비법을 갖다가 이론을 갖다 정리해 줄게. 이거 유형별 풀이비법 이 종이로 들으면 돼. 이걸 펴고 자기가 먼저 한번 쭉 읽어. 그지? 자기가 쭉 한번 읽고 나서 이 동영상을 들으면 아, 그 말이 무슨 말이구나 이해가 될 거야. 자, 우선 주제 유형이야. 주제 유형. 주제 유형은 기본적으로 18번에 목적이 나오고, 그지? 그 다음에 20번부터 24번 사이에 주제, 주장, 요지 뭐 이런 게 나온다고. 물론 이따 설명하겠지만 최근에 신유형으로서 다음 밑줄 친 부분의 의미가 무엇인지 고르시오. 이게 하나 추가됐는데 그것도 결국은 주제야. 따라서 요 구간에 주제가 나오고, 근데 최근 출제 경향에 의하면 19번에 심경 분위기 문제가 뜨는데, 그제 요걸 제외하고 18번부터 24번 사이에 요걸 제외하고 나머지 문제를 우리가 주제라고 부를 수가 있겠네. 주제 유형. 근데 선생님이 여기다 지금 정리를 하면서 요걸 세 개로 나눴잖아. 그러니까 요 세 개는 아예 똑같은 문제야. 그지? 그 다음에 얘들은 약간의 차이가 있어. 차이가 뭐냐면, 그지? 우선 제목은 선생님이 제목 유형에서 말을 해주만 제목 유형 풀 때 선생님이 자세히 설명을 할 거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제목은 요 세 개에 비해서 정답 선택지가 약간 추상적이야. 그러니까 작가가 궁금증을 유발할 정도로만 제목을 달아준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 자세한 내용은 제목 문제 풀 때 설명을 해줄 거야. 다시 한번. 주제, 주장, 요지는 딱 그 글을 읽고 나서 구체적으로 이 글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무엇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반면에 제목은 뭐야? 이 글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이 정도를 달아주는 거야. 따라서 제목 유형은 추상적이고 중립적이고 포괄적, 약간 막연해. 느낌이 덜 온다고. 왜? 그래야만 궁금해서 그 제목을 읽고 궁금하네? 라고 생각하고 글을 읽을 테니까. 뭔 말인지 알지? 독자로 하여금 글을 읽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할 정도의 약간 뭐 추상적이고 궁금증을 유발할 정도로 가치 판단이 드러나면 안 돼. 뭔 말인지 알지? 올바른 영어 학습법은 뭘까요? 이 정도만 돼야 되는 거지. 영어 공부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게 아니야. 구체적으로 쓰면 안 돼. 영어 공부를 하는 올바른 방법은 무엇일까? 이 정도 느낌인 거지. 뭔 말인지 알지? 그거. 그 다음에 목적은 기본적으로 주제는 첫 문장, 주제 표현, 연결사, 끝 문장이 중요한데 목적은 뒤에가 중요할 가능성이 높아서 첫 문장을 너무 세게 읽지는 말아라. 그것만 기억하면 돼. 오케이? 첫 문장의 중요성이 조금 덜하다. 미괄식. 이 미가 꼬리 미니까, 그지? 기본적으로 주제는 첫 문장이 엄청 중요한데 목적만큼은 첫 문장보다는 뒤에가 중요할 수 있다. 이것만 기억하면 되겠네. 됐지? 자, 우선 기본적인 풀이비법이란 건 기출문제를 갖다가 한 20년치를 다 분석해보면 기출문제에서 주제 유형들의 답은 여기 네 군데가 나온다는 거. 즉 이걸로 보면 시각적으로 보면 지문을 기준으로 첫 문장, 그 다음에 주제 표현, 명령문, 의무, 중요성, 인용부호, 물음표. 요 뒤에 나와 있어. 뒤에 보면 여기 보면 주제 표현, 명령문, 의무, 중요성, 인용부호, 물음표 이렇게 나왔잖아. 명, 의, 중, 인물이라고 나왔는데 여기 주제 표현에 나온 5개. 그 다음에 연결사 같은 경우는 여기도 써놨네. 요거 보면 돼. 역접 인과는 뒤가 중요하고 예시 열건 앞이 중요하고 대전 앞과 뒤의 차이점이 중요하다. 뭔 말인지 알지? 여기 지금 선생님이 눈으로 보기 편하게 앞으로 주제 문제 풀 때는 항상 이걸 그려줄 거야. 그지? 여기서 보면 역접 인과는 뒤가 중요하고 예시 열건 앞이 중요하고 대전은 앞문장과 뒷문장의 차이점이 주제이다. 근데 문제는 뭐야? 최근에는 연결사를 생략하니까 맥락상 잘 찾아낼 수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주제 표현은 뭐다? 명령문, 의무, 중요, important, it is important that, 또는 it is important to, 또는 it is essential to, 뭐 이런 거야. 자, 그 다음에 인용보, 그지? 인용보. 이렇게 생긴 거. 그 다음에 물음표가 나오면 이거에 대한, 물음에 대한 답이 주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뭔지 알겠지? 자, 생각해봐. 이건 영어가 아니야. 한국 명령문 뭐야? 뭐뭐 해라. 의무, 뭐뭐 해야 된다. 중요, 뭐뭐 하는 게 중요하다. 예를 들어 공부로 해볼까? 자, 명령문, 공부해라. 의무, 공부해야 된다. 중요성, 공부하는 건 매우 중요하다. 당연히 뭐야? 글쓴이가 이런 식으로 표현했다는 건 그게 자기의 주장일 수밖에 없다고. 됐지? 그 다음에 인용보는 뭐야? 누군가가 했던 유명한 말이나 속담 이런 게 내가 하고자 하는 말하고 너무 똑같아. 그럼 뭐야? 그걸 인용을 하는 거지. 남의 말을 인용한다. 속담을 인용한다. 다른 사람의 어떤 연구나 조사, 결과를 인용한다. 그 말은 뭔 말이야? 그게 나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때문이야. 됐지? 자, 물음표가 나왔다는 건 뭐야? 글을 쓰는 전개 방식이 뭔가 궁금증을 유발한 다음에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내고 그 다음에 뭐야?
그거에 대한 답을 통해서 주제를 보여주는. 뭔 말인지 알겠지? 이건 영어가 아니고 언어적인 관점에서 이해가 돼. 따라서 기본적으로 결국 뭐야? 주제 유형을 갖다가 주제 유형을 분석해 보면 주제 유형은 항상 첫 문장하고 끝 문장은 무조건 중요해. 첫 문장하고 끝 문장은. 그리고 첫 문장하고 끝 문장은 당연히 중요한 거야. 이건 뭐야? 내용이 아니고 형식적인 거야. 그지? 첫 문장하고 끝 문장은 무조건 중요한데 이건 뭐야? 형식적인 거잖아. 위치야, 위치. 형식이나 위치의 관점에서 아니 글을 쓰는데 생각해봐라. 6문장 정도밖에 안 돼, 수능 지문이. 6문장 또는 많아야 7문장. 근데 나의 주장을 펼쳐야 돼. 그러면 첫 문장에 중요한 말 안 할 수가 없어. 그 다음에 글을 끝낼 때 불안하거든. 그래서 뭐야? 끝마침할 때, 글을 끝낼 때 마지막 문장에 내가 하고자 한 말을 한 번 더 할 수밖에, 사람 마음상. 그잖아. 왜? 내가 주장하고자 있는 걸 남들이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뭐야? 첫 문장에 쓰거나 끝 문장에 쓸 수밖에 없다는 거지. 또는 두 군데 다 쓰든지. 뭔 말인지 알겠지? 따라서 형식적으로나 위치적으로 첫 문장하고 끝 문장은 무조건 중요해. 그리고 모든 지문에는 첫 문장하고 끝 문장이 있잖아. 따라서 무조건 뭐야? 첫 문장, 끝 문장은 세게 읽자. 그러나 위치하고 상관없이 지문의 첫 부분에 있냐, 끝 부분에 있냐고 상관없이, 그지? 주제 표현 요 5개하고 연결사 요것들은 뭐야? 위치하고 상관없이 이것들은 뭐야? 내용의 관점에서 위치하고 상관없이 내용의 관점에서 중요한 거야. 근데 만약에 주제 표현이 첫 문장이나 끝 문장에 나왔다. 그럼 뭐야? 200% 중요한 거지. 왜? 위치상으로 중요한 지점에 내용상으로 중요한 표현을 썼다라는 건 200%라는 거야. 첫 문장에 속담을 인용했다. 그건 뭐야? 그건 확실하게 주제인 거지. 이해되죠? 뭔 말인지?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 따라서 이 부분이 중요하다는 건 우선 이해해야 돼. 주제 문제를 풀어보면 정답의 근거는 요 4군데에서 나왔다. 됐지? 따라서 지문의 첫 문장부터 침착하게 읽어나가되 4가지 지점이 나오면, 즉 여기서부터 쭉 읽어나가되 딱 첫 문장을 읽고 나면 이게 중요해. 해내 선방인데 뭔 말이냐면 우선 첫 문장을 해석을 해. 그 다음에 완전 내 것으로 만들어. 그리고 나서 선택지를 활용해서 방향성을 결정한다. 뭔 말이냐면 첫 문장을 읽었어. 그 다음에 완전히 의미를 이해해서 내 것으로 만들었어. 그럼 선택지를 봤어. 그랬더니 어떻게 되는 거야? 1번, 2번, 3번, 4번, 5번 중에서 예를 들면 3번, 4번은 아니겠네. 이렇게 선택지가 좀 좁혀질 수 있다는 거지. 뭔 말인지 알겠지? 객관식이라는 건 선택지를 활용하는 능력이 되게 중요한 거야. 자, 그러면 해내 선방을 하면 금방 내가 쓴 것처럼 다시 한번 해내 선방은 뭐다? 해석을 한다. 내 것으로 만든다. 그 다음에 선택지를 활용한다. 방향성을 결정한다. 여기서 방향성의 결정이라는 건 뭐 선택지를 좀 좁힌다든지, 아, 이 글의 주제는 이렇게 가겠네라고 예상을 하는 거야. 뭔가 목표를 정한다, 타겟팅한다 이런 말인 거지. 자, 이렇게 해내 선방을 하면 효과가 뭐냐면 정답을 고르거나 정답에 가까운 선택지를 압축한다. 그지? 오지선다를 2개의 선택지만 줄여도 엄청 유리하게 된다고. 그 다음에 이런 애들이 있어. 지문을 다 읽고 나서 선택지를 봐. 그러면 주관식으로 푸는 거지. 지문을 다 읽고 이미 지가 주관이 다 생겼어. 그리고 나서 선택지를 보면 뭐야? 자기 마음에 드는 선택지가 없다니까. 객관식은 뭐야? 여기 있는 선택지 5개 중에서 그나마 제일 적절한 걸 고르라는 거야. 완벽하게 네 생각, 네 마음에 드는 걸, 이게 아니라니까. 주관식처럼 풀면 안 돼. 뭐면 알지? 반드시 그지? 주관적으로 지 마음대로 해석하면 안 돼. 즉 내 마음대로 해석하는 특징은 뭐다? 지문을 다 읽고 나서 선택지를 보는 거다.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지문을 읽을 때 선택지하고 지문이 한꺼번에 있어야 되는 거야. 즉 지문을 읽을 때 선택지를 염두하면서 읽어준다. 이게 엄청 중요한 거야. 됐지? 자, 그리고 주제는 지금 선생님 여기 유형이 13개 정도 나올 건데 주제만 길게 하고 나머지는 5분을 안 넘어. 어떤 건 1분, 2분이면 끝난다고. 근데 주제를 왜 이렇게 길게 하는지는 내가 뒤에 설명을 할게. 주제만 꼼꼼하게 하고 나머지는 간단하게 할 거야.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위치상으로 봤을 때 첫 문장, 끝 문장 무조건 중요하다. 모든 지문에 첫 문장, 끝 문장은 있는 거니까 그 2개는 무조건 세게. 그러나 내용적인 관점에서 주제 표현인 요 5개하고 연결사 요 3개만큼은 뭐다? 위치하고 상관없이 무조건 세게 읽어라. 됐지? 자, 됐고, 그제 주제 표현 5개 기억해야 돼. 명의 중 인물. 그지? 다시 한번 정리하면 역접 인과는 뒤가 중요하다. 예시 열거는 앞이 중요하다. 대조는 앞과 뒤의 차이점이 중요하다. 생략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잘 찾아내라. 그 다음에 명의 중 인물은 뭐다? 명령문, 의무, 중요성, 인용보, 물음표. 자, 명령문은 뭐야? 동사 원형으로 시작하거나 아니면 뭐야? 부정 명령문, don't, never 이런 거. 그지? 동사 원형으로 시작한 명령문.
don't나 never로 시작하면 부정명령문. 자, 의무 표현 뭐야? 꼭 기억해야 돼. 의무 표현 꼭 기억해야 돼. must 써 거기다 have to 그 다음에 should 그 다음에 ought 그 다음에 need to 요 5개를 꼭 써. 바로 써. 바로 지금 옆에다가. 그리고 완전 암기 꼭 암기해야 돼. 반드시. 최근에 나오는 강조 표현이 있는데 그건 선생님 나중에 알려줄 테니까 지금 이거 동영상 듣던 사람들은 멈추고 바로 쓰라고 꼭. must, have to, should, ought, need to 꼭 기억해야 되겠네. 자, 됐지? 요 4개 기억했고. 자,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볼게. 이제 구체적으로. 자, 우선 기본적으로 출발점은 지문이 먼저가 아니고 선택지 먼저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야. 반드시. 내가 강조했어. 지문을 읽을 때 선택지가 머릿속에 있냐 없냐가 하늘과 땅 차이인 거야. 지문을 읽을 때 선택지를 활용 안 하는 것처럼 바보가 없는 거야. 이렇게 땅을 파는데 옆에 있는 애는 삽으로 땅을 파. 그는 지는 맨손으로 땅을 파는 거하고 똑같아. 도구를 활용하지 않는 인간이야. 됐지? 너무너무 중요해. 객관식을 주관식처럼 푸는 것만큼 멍청한 게 없다. 객관식의 특징은 뭐다? 선택지를 활용하는 힘이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야. 1000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 선택지를 활용하는 힘. 자, 그럼 선택지를 먼저 활용하고 들어가는 거야. 자, 어떻게 활용하냐면 선택지에는 공통 단어가 있어요. 선택지에 2개 이상의 단어가 나오면 우리가 그걸 공통 단어라 그래. 뭔 말인지 알지? 그러면 그 공통 단어가 글의 소재야. 글의 소재. 오케이? 예를 들면 선택지에 조기유약이라는 단어가 2번 이상이 나왔어. 그러면 이 지문은 뭐야? 이 지문의 소재는 조기유약에 관한 거야. 됐지? 그러면 아, 이 지문은 조기유약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겠구나 라고 이해를 하는 거야. 근데 문제는 뭐야? 바로 버려야 돼. 왜? 더 이상 걔는 우리한테 더 이상 도움이 안 돼. 왜? 오히려 함정이 될 뿐이야. 뭔 말인지 알겠지? 따라서 선택지를 보고 2개 이상의 단어가 나오면 이걸 우리는 공통 단어로 부르고 글의 소재를 갖다가 우리한테 알려준다. 그러나 답 고른 데는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우리에게 쓸데없이 유혹이 될 뿐이 바로 뭐라? 바로 버려라. 바로 폐기 처분해야 돼. 뭐 하고? 이 글의 소재가 이거구나 하고. 즉 조기유약이 2번 이상 나오면 오케이. 이 글의 소재는 조기유약이야. 이게 다야.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자, 이 글의 소재는 조기유약인데 예를 들면 그 다음에 뭘 봐야 되냐면 이 사람이 그 소재에 대해서 긍정인지 부정인지 보는 게 무조건 중요해. 뭐면 알지? 오케이. 소재는 조기유학이야. 그럼 난 뭘 생각해? 이 글쓴이는 조기유학에 대해서 찬성일까 반대일까? 그걸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야 돼. 뭐면 알지? 주제 문제를 풀 때는 어떤 소재가 딱 결정됐어. 공통단어를 이용해서 소재가 결정됐어. 그건 뭐야? 그 소재에 대해서 글쓴이는 긍정일까 부정일까? 이건 무조건 기본적으로 깔고 들어가는 거야. 됐지? 자, 그 다음에 1번 선택지에는 조기유학의 원인이 나왔고 2번 선택지에는 조기유학의 시기, 3번 선택지는 조기유학의 비용, 4번 선택지는 조기유학에 대한 선호 국가, 뭐 미국이냐 필리핀이냐 영국이냐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예를 들면 그러면 이 사람이 조기유학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고 있나 이걸 보면 되는 거야. 다시 한번 선택지의 단어가 2개 이상 나오면 이건 공통 단어다. 그리고 그 글의 소재다. 따라서 아, 이 글의 소재가 조기유학이라는 단어가 2번 이상 나왔다면 오케이, 조기유학이다 라고 생각하고 이제 바로 폐기 처분해. 더 이상 공통 단어 신경 쓰면 안 돼.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기억할 건 뭐다? 그 소재에 대해서 글쓴이가 찬성일까요? 반대일까요? 긍정일까요? 부정일까요? 이걸 무조건 기본적으로 유념하면서 읽는 거야. 그 다음 선택지에 이제 구체적으로 만약에 원인, 시기, 비용, 선호국가가 선택지에 나왔다. 그러면 이 사람은 조기유학에 대해서 요 구체적 내용 중에서 무엇을 얘기하나 염두에 두는 거, 그게 2번째야. 첫 번째는 뭐다? 첫 번째는 긍정이게 부정이게, 2번째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고 있나요? 이것만 생각하면서 읽으면 돼. 조기유학이라는 소재에 대해서 긍정인가요? 부정인가요? 또는 조기유학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뭘 말하고 있나요? 조기유학을 떠나게 하는 원인을 이야기하나요? 아니면 조기유학의 시기, 초등학교가 적절하다, 중학교가 적절하다, 태어나자마자 가는 게 적절하다. 예를 들면 그 다음에 비용, 예를 들면 뭐 1년에 얼마가 든다. 그 다음에 선호국가, 뭐 영국이 좋다, 미국이 좋다. 뭔 말이었지? 그래서 그 소재에 대해서 이 사람이 첫 번째 뭐다? 긍정인가 부정인가? 2번째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고 있나? 이것만 생각하면 답은 무조건 걸리게 돼 있다. 뭔 말인지 알겠지? 오케이. 그래서 공통 단어가 소재고 특징 단어가 결국은 뭐다? 주장이다. 따라서 특징 단어가 주장이고 공통 단어는 소재를 보여줄 뿐이다. 뭔 말인지 알겠지? 이렇게 풀어내면 되겠네.
오케이. 그 다음에 특징 단어가 그리면 키워드에 밑줄을 좀 그어주고, 그지? 뭐 요건, 그지? 특별한 거 없고. 자, 그러면 우선 됐어? 다시 한번 정리하면 선택지에 있는 공통 단어로 소재를 파악한다. 그리고 바로 폐기 처분한다. 그 다음에 뭐다? 특징 단어가, 즉 뭔 말이다? 이 사람이 이 소재에 대해서 어떤 주장을 하고 있나요를 보여주는 건 뭐다? 특징 단어다. 특징 단어는 뭐야? 각 선택지에 하나만 있는 거야. 다른 선택지에 없고 오직 이 선택지에만 있는 단어. 그걸 특징 단어라고 부른다고. 됐지? 오케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뭐야? 우선 선택지를 이용해서 공통 단어, 특징 단어 활용하기. 두 번째는 뭐야? 이제 지문에 들어가는데 당연히 위에서부터 쭉 읽을 거니까 뭐야? 우선 첫 문장을 먼저 읽고 해내선방 해야지. 해내선방 의미 알지? 해석하고 내 것으로 만들고 선택지를 활용해서 방향성을 정한다. 목표를 정한다. 타겟팅을 한다. 이런 거지. 그 다음에 이제 뭐야? 첫 문장이 끝났으면 이제 그 다음 부분도 어떻게 하는 거야? 쭉 읽어가되 기본적으로 가운데 부분은 속독을 하는 거야. 근데 문제는 뭐야? 아무리 중간 부분, 즉 첫 문장하고 끝 문장을 제외한 중간 부분은 기본적으로 속독을 원칙으로 하지만, 그지? 주제 표현인 명의 중 인물이 나왔거나, 그지? 아니면 연결사가 나왔다. 그럼 뭐야? 그 부분 역시 해내 선방을 해야 된다고. 이해되지? 따라서 요 네 개가 보이면 무조건 뭐 한다? 딱 멈추고 해내 선방한다. 됐지? 그 다음에 마찬가지야. 거기서도 이제 다 됐으면 끝 문장 와서 또 마찬가지로 뭐 하면 돼? 해내 선방. 이렇게 하면 되겠네. 됐지? 자, 그렇게 하면 이제 다 끝났네. 그럼 정리하면 다 뭐다? 선택지를 이용해서 공통 단어로 소재를 파악하고 특징 단어를 이용해서, 그지? 그 소재에 대해서 글쓴이는 찬성인가요? 반대인가요? 긍정인가요? 부정인가요?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뭘 말하고 있나요? 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들어가는 거지. 그 대신 지문에서 뭐다? 첫 문장을 읽고 해내 선방. 가운데 부분은 속독을 원칙으로 하되, 주제 표현이나 연결사가 나오면 그 부분만큼 세게 읽고 해내 선방. 그 다음에 끝 문장 해내 선방. 그럼 답은 걸리게 돼 있는 거지. 자, 근데 문제는 5단계를 거쳤어. 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를 거쳤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답이 안 보인다.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속어법을 하는 거야. 뭔 말이냐면 1번, 2번, 3번, 4번, 5번을 했어. 그러면 첫 문장 있고 그 다음에 가운데 있고 끝에를 읽었어. 그랬더니 뭐야? 3번, 4번, 5번은 아닌 것 같아. 그럼 이걸 지우고 요 두 개만 염두에 두고 다시 한번 푸는 거지. 요 두 개만 염두에 두면서. 이게 너무 중요한 거야. 선택지 한번 쭉 읽었어. 그럼 정답이 안 보여. 그럼 다시 푸는 게 아니고 오답을 지우라고, 오답을. 이게 너무 중요한 거라고. 따라서 처음에 풀 때는 선택지가 5개였어. 근데 다시 풀 때는 뭐야? 적어도 선택지를 2개 또는 3개를 줄이고 나서 해야 된다고. 뭔 말인지 알겠지? 오케이. 그렇게 하면 되겠네. 오답을 갖다가 지워내는 방식은 선생님 구체적으로 문제를 풀면서 속어법을 갖다 활용하는 방식 알려줄게. 자, 선택지 관련해서 특히 여기 너무 중요하니까 이거 관련해서 주의할 건, 자, 첫 문장이 너무너무 중요하긴 해. 첫 문장이. 그래서 첫 문장에 충실한 선택지가 기본적으로 답이야. 왜? 내가 말했잖아. 내가 주장을 해야 돼. 상대방에게 내 주장을 전달해야 돼. 근데 내가 쓸 수 있는 문장은 6개밖에 없어. 그럼 첫 문장에 중요한 말을 안 할 수가 없어. 뭔 말인지 알지? 기본적으로 하게 돼 있다고. 그 다음에 또 반대로 뭐냐면 첫 문장에 기본적으로 충실한 건데, 자, 나는 남쪽으로 갈 거야. 그러면 기본적으로는 남쪽이 답이야. 근데 가끔씩 이런 게 있지. 예를 들면 정반대인 북쪽이 답이 될 수도 있어. 확률적으로. 이럴 때는 반드시 중간에 역접이 걸리게 돼 있다고. 뭔 말이냐면 사람들은 돼지고기를 좋아한다. 그러나 나는 쇠고기를 좋아한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은 짜장면을 좋아한다. 그러나 나는 짬뽕을 좋아한다. 이런 식으로 갈 수가 있다고. 정반대로. 뭔 말인지 알겠지? 따라서 기본적으로는 처음부터 자기 주장을 해. 충실하게. 근데 가끔은 뭐야? 다른 사람하고 나를 비교하는 거야. 예를 들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그지?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유럽 여행을 좋아한다. 그러나 나는 국내 여행을 좋아한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해외 여행을 떠난다. 그러나 나는 국내 여행을 떠난다. 이렇게 비교를 해주기 위해서,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런 식으로 글을 쓸 때는 정반대 선택지가 될 수도 있고, 그렇다면 중간에 반드시 뭐가 뜬다? 역접이 뜬다. 따라서 자, 송육은 당신의 주장을 해보세요 그랬는데 내가 내 주장을 않고 나는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보통 사람들은 그런 뭐야? 그건 나하고 그 사람들을 비교하면서 내 주장을 하겠다는 거야. 따라서 역접이 걸릴 가능성이 높은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그거 한번 기억하면 되겠네. 자, 두 번째. 출제자가 함정을 만드는 요령이야. 뭔 말이냐면 선택지인데 너무 지엽적인 경우야. 예를 들면 특히 예시에 해당되는 건데, 예를 들면 주제가 아시아 경제가 위기다야. 그럼 예시로 뭐가 나오겠어? 중국이 경제가 위기다. 일본이 경제가 위기다. 한국이 경제가 위기다. 이렇게 나올 거라고.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됐을 때 뭐야? 선택지에 중국이나 일본이나 한국이 나오면 이건 지역적인 함정이라고. 그지? 왜? 주제는 아시아야. 따라서 얘들이 나오면 이건 무조건 뭐야? 지역적인 함정이라고 봐야 돼. 이해되지? 자, 대한민국은 관광하기에 좋은 나라다 그랬는데 서울이나 부산이나 인천이 나오면 그것도 뭐야? 역시 예시로서 지역적인 함정이 되는 거지. 됐지? 반대로 너무 포괄적인 거. 아시아 경제가 위기다 그랬는데 갑자기 여기서 세계 경제가 위기다. 세계 경제가 위기다. 이것도 뭐야? 이건 과잉이야, 과잉. 이건 너무 지역적. 이건 너무 포괄적. 지문에 없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이건 너무 일부분을 나타낸 거고 이건 뭐야? 지문에 없는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라고. 뭔 말일지에 따라서 요건 지역적인 함정. 아시아 경제 얘기할 때 이게 나오면 반대로 아시아 경제를 얘기했는데 세계 경제가 위기다. 그럼 이건 뭐야? 너무 포괄적인 함정. 뭔 말인지 요것만 기억하면 돼. 따라서 요걸 기억해. 아시아 경제 얘기가 나올 때 아시아에 있는 일부 국가가 나오면 지역적인 함정. 아시아 경제 위기를 얘기했는데 세계 경제 위기가 나오면 이건 너무 포괄적인 함정. 뭔 말인지 알겠지? 따라서 그냥 그림으로 조금 간단하게 표현하면 그지? 지문이 이렇게 있을 때 너무 이 부분만 얘기한다. 이건 지역적인 함정이야. 반대로 너무 이렇게 감싼다. 이건 뭐야? 포괄적인 함정이 된다고. 뭔 말인지 알겠지? 오케이. 그래서 지문을 전반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선택지. 뭐가 좋겠어? 요 정도. 이게 주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됐지? 자, 그 다음에 내가 왜 주제를 이렇게 자세히 했냐면 주제 문제는 5문제가 나오지 20번부터 24번. 근데 중요한 건 신유형 말했어. 이건 뭐냐면 간단히 설명만 해줄게. 작년부터 나오기 시작한 유형인데 여기에 밑줄이 있어. 마지막쯤에. 그래놓고 뭐라고 나왔냐면 엄마가 아들한테 잘하고 다닌다 이렇게 나온 거야. 잘하고 다닌다. 우리 아들 잘하고 다닌다. 이렇게 나온 거야. 근데 요 위에 내용을 봤더니 여기만 보면 뭐야? 칭찬이잖아. 분명히 이것만 뭐 잘하고 다닌다니까 뭐야? 이건 칭찬이야. 그지? 그래놓고 요 밑줄의 의미가 뭘까요? 그래놓고 그지? 1번 엄마의 아들에 대한 칭찬 이렇게 나온다고. 근데 앞에 내용을 봤더니 뭐냐면 아들이 학원을 안 가고 PC방에서 5시간 놀다가 엄마한테 걸리는 얘기가 나왔어. 그잖아. 그 다음에 친구들이랑 뭐야? 내일도 놀러 가기로 약속을 하고 그 다음에 엄마한테는 독서실 갔다고 거짓말까지 한 상황이야. 그리고 새벽 2시에 집에 들어왔어. 근데 엄마가 이걸 다 알고 있는 상황이야. 이미 엄마한테 걸렸어. 그래서 고개를 숙이고 딱 들어왔는데 엄마가 잘하고 다닌다 그랬어. 그럼 이건 칭찬이 아니야? 아니지. 이건 뭐야? 비아냥이지. 비아냥. 그잖아. 차라리 욕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거지. 그래서 이런 식인 거야. 따라서 밑줄 친 부분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근데 결국 이게 무슨 유형이야? 주제 유형이잖아. 따라서 요 부분만 보면 칭찬 같지만 요 전체 주제의 관점에서 보면 뭐야? 비아냥이고 비난이잖아. 야단치는 거잖아. 그지? 따라서 주제 관점에서 밑줄 친 부분의 뜻이 무엇일까요? 나오면 전체 관점에서 이 부분을 봐야 된다. 이렇게 풀면 돼. 뭔 말이야? 그래서 이게 주제 유형에 들어온 거야. 뭔 말이었지? 그 밑줄의 부분을 묻는 거지만 전체 관점에서 거기를 봐야 되는 그런 식으로 출제가 된다고. 오케이? 딱 그 부분만 보면 함정에 걸리게. 그거 주의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주제 문제에서 5개 정도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낱말 문제가 한 문제, 빈칸이 4문제. 요게 뭐 한 29번. 이게 31번부터 34번. 흐름 무관 35번. 요약 40번. 장문 41번, 42번. 제목이 나오고 빈칸이 나오니까. 그럼 여기 5문제, 한 문제, 4문제, 그럼 10문제. 그 다음에 총 14문제가 주제를 찾으면 답이 보여. 14문제가. 28개, 수능에 나오는 28개 중에서 14문제가 주제 문제야.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자세히 한 거야. 특히 너희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빈칸이 결국은 뭐야? 주제를 찾으면 빈칸이 보이게 돼 있어. 쉽게 말하면 뭐냐면 빈칸이라는 것은 첫 문장, 주제 표현, 연결사, 끝문장 중에서 예를 들면 끝문장을 이렇게 뚫어. 끝문장을 여기를 빈칸으로 뚫어. 그래 놓고 자 여기에 뭐가 들어갈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게 빈칸이야. 그럼 어떻게 하면 돼? 한 지문에는 지문 한 개에는 반드시 뭐야? 주제가 한 개만 있어야 돼. 이게 절대 공식이야. 단락이 바뀌면 모르지만 한 단락 안에서는 이렇게 써야 돼. 그래 원칙상. 따라서 여기를 빈칸을 뚫으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 첫 문장하고 주제 표현하고 연결사 중에서 요 3개를 이용해서 주제를 찾아. 그리고 여기서 찾은 주제. 그 주제를 여기다 넣으면 돼. 왜? 한 지문에는 주제가 한 개만 있어야 되니까. 이해돼?
따라서 평소에 주제 문제를 풀 때 이렇게 디테일하게 푼 사람들은 빈칸이 나와도 어렵지가 않아. 왜? 4개 중에서 힌트 4개 중에서 하나를 뺏기면 하나를 빈칸으로 뚫으면 나머지 3개를 이용해서 주제를 찾고 그 주제를 빈칸에 넣으면 돼. 왜? 한 지문에는 주제가 반드시 하나 있어야 되니 요 3개를 이용해서 주제를 잡았으면 그 주제가 바로 빈칸에 들어가야 돼. 뭔 알겠지? 그래서 주제를 찾으면 빈칸을 포함한 14문제가 쉽게 풀려. 그러면 생각해봐. 일치, 지칭, 장문 3문제 이런 거 쉬운 거 빼고 대부분이 뭐야? 다 주제 유형이야. 뭔지 알겠어? 따라서 선생님이 과도할 정도로 이렇게 디테일하게 주제 유형 찍은 걸 이해를 해야 돼. 뭔지 알겠지? 자, 다시 한 번만 정리해 봅시다. 선택지를 이용해서 공통 단어로 소재를 파악하고, 그지? 아, 이 글의 소재는 조기 유학이구나. 오케이. 패스. 이제 버려야 돼. 그 다음에 특징 단어. 즉, 그럼 이 사람은 조기 유학이라는 글의 소재니까 이 사람은 그 조기 유학에 대해서 찬성일까 반대일까? 그걸 우선 기본적으로 가져야 돼. 그걸 생각에 염두에 두고 두 번째 뭐야? 구체적으로 이 사람이 조기 유학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지? 시기를 이야기하고 있나? 원인을 이야기하고 있나? 비용을 이야기하고 있나? 선호 국가를 여기 있나? 이래지 뭐 말이야. 찬성인지 반대인지.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지. 이걸 유념하면서 이제 지문에 들어가는 거야. 그 대신 지문에서 어느 지점을 세게 읽는다? 첫 문장, 주제 표현, 연결사 앞뒤, 끝 문장. 됐지? 그렇게만 읽어내면 되겠네. 자, 요까지 하고 요 이론을 바탕으로 이제 현장 강의 때 실제로 그게 EBS가 됐든 기출문제가 됐든 그 방식으로 풀어보는 거야. 다 풀려. 그럼 선생님, 옛날 문제보다 최근 문제가 어렵던데 그 차이는 뭔가요? 문제 푸는 방식이 똑같으면 오직 차이는 뭐야? 단어가 어려워진 거야. 간단히 말해. 물론 독해 구조도 조금 어려워지긴 했는데 쉽게 말하면 10년 전에는 예를 들면 송유구는 성격이 좋다야. 근데 지금 뭐야? 송유구는 인품이 훌륭하다 이렇게 바뀌는 거지. 또는 송유구는 얼굴이 잘생겼다 했어. 10년 전에는. 근데 최근에는 뭐야? 송유구는 외모가 준수하다. 예를 들면 밤에는 춥다. 근데 최근에는 뭐야? 밤에는 서늘하다. 춥다를 서늘하다 이렇게 바꾸는 거지. 예를 들면 따뜻하다를 온화하다 이렇게 바꾸는 거야. 따라서 기본적으로 문제를 푸는 기본 패턴은 똑같아. 내가 알려준 거하고 20년 전이든 10년 전이든 금년이든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 근데 문제는 뭐야? 단어의 수준이 어려워지고 있어. 뭔 말인지 알지? 그것만 유념하고 이렇게 풀면 되겠네. 오케이, 여기까지.